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제 4과목, 조경 식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경 식재 하면은 두 분류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나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하고, 또는 나는 점수를 까락 정도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는데, 그 차이는 학명입니다. 학명. 예. 학명인데 학명이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학명을 안 외웠다 하면은 나는 꽈락 면허는 40점에만 도전을 하게 되고, 만약 학명을 외우셨다고 한다 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학명은 대부분 한 100개 정도.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학명을 모르고 우리가 조경 기사, 산업 기사를 취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바로 까락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명을 배제하고 만일 문제를 다 맞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8개를 못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만 또 하나요? 출제위원들이 까락을 만들 수 있게끔 문제를 내죠. 그래서 자, 이것은 기사고 산업기사고도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학명을 외워야 된다. 그냥 결론은 외워야 된다. 두 번째, 나는 30개만 외우고 가겠다. 나는 50개만 외우고 가겠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의가 아마 4, 5, 6강이 학명일 거예요. 거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나오는 것만 이제 거론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반복 학습을 하던 또 미니 수첩을 만들던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분하실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학명을 모르고는 우리가 이 조경 식재 과목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OT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꼭 외울 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그걸 반복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한 개를 하더라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40점이냐 아니면은 60점 이상이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경, 조경사, 조경계획, 설계, 이런 것은 조경 설계하고 계획에서는 조금 그 공통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좀 받아야 되고, 단지 식재 60점, 제 생각에 60점. 그 다음에 시공은 제가 봤을 때 건축이나 아니면 토목 쪽에 공부를 안 하셨다 한다 하면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까락을 면하는 그러한 학습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식재는 60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약 100개 정도 되는 그러한 수목의 그 학명을 우리 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명제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식재 효과 한번 보시자고요. 건축 이용에 대해서는 이제 사생활 보호 그러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사생활 보호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웃 아파트에 서로 보임으로써 상호 간의 그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은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단들끼리의 그 사생활 보호는 서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목의 높이가 높고 조밀할수록 사생활이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식재를 할 때 수목을 식재를 해서 안전히 가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 우리 수강 같은 경우라든가 잎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조밀할수록 더 안 보인다는 얘기죠. 보호가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폐는 매력적이지 못한 경관, 그러니까 보기 싫은 경관을 어떻게 한다요?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더 좋은 시각적 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는 적극적 그 차폐 같은 경우는 환경의 질의 향상 및 소극적인 그 차폐 같은 경우는 시각으로부터 추한 그 환경을 차단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 적극적인 차폐 같은 경우는 다침이라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은 다쳤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떤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우리 공장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를 완전히 밀폐 형식으로 차폐를 시켰어요, 그죠? 차폐를. 그렇다고 하면은 이웃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쳐가지고 더 혐오스럽을 때, 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소극적으로 시야 정도. 그럼 여기가 뭐 공원도 잘 되어 있고 휴식처도 잘 되어 있고 건물도 예쁘게 지었고 했는데 굳이 적극적인 그런 차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소극적. 그러니까는 안을 쳐다볼 수는 있을 때, 뭐 자세한 것은 볼 수 없는 방향, 뭐 밥 먹는 것이 보인다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소극적인 차폐가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적극적인 차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량한 그 현상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보여서는 안 될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인 차폐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분할은 내부 공간에서 식물을 이용하여 벽과 천정 그리고 바닥을 창조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서, 뭐 우리로 한다고 하면 공장 정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장 정원에도 이제 그렇고 뭐 일반 공원에도 그렇죠. 예, 여기는 휴게 공간 하면은 휴게 공간에 맞는 뭐 유도 식재를 한다든가 할 때 식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다음에 점진적 이해 해가지고 수목의 경관을 그 경관을 틀에 짜이거나 시야를 제한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할 수 있고, 식재 지역을 통과하는 지나갈 때마다 경관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뭐 점층법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좀씩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두께를 다르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렸었잖아요. 그러한 효과를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자, 공학적 지금 이용 효과 같은 경우는 수목을 식재했을 때, 식물을 식재했을 때죠. 토양의 침식이죠. 토양 침식을 조정하죠. 맨 땅에 놔뒀을 때하고 수목을 식재했을 때하고는 얘기가 틀려지죠. 식재에 의해서 나지를 덮는 것으로 식물의 빗물의 충격을 줄이고, 예, 비가 맨 땅에 떨어지는 것하고 수목을 맞아 가지고 떨어지는 것하고는 강도가 틀려지는 거죠. 근계기에 의해서 토양의 입자를 고정시키고 표면의 유수를 감소시킨다. 네. 저장할 수 있죠. 저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들어서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예, 아주 오래된 나무야. 그런데 엑스레이 검사를 안 했었는데 여기가 파였던가 봐요. 파였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심재하고 변재가 이미 손상된 나무였던가 봐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 가지 잎에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는 이게 그대로 찢어져 버려, 넘어져 버렸어요. 한 600년 된 느티나무 그대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비가 왔을 때 이 식물 수관에서 비를 안고 있는 양도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면 유실이 감소될 수가 있다는 얘기. 그죠? 그것이 꽤 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흔들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요. 자, 음향 효과, 음향 조절하는데 우리 이제 그 방음 식재를 좀 하고 그러죠. 예. 보면은 식물의 그 소음을 조절, 식재의 높이나 위치, 폭, 그다음에 밀도, 강도, 그러니까 소음의 강도라든가 주파수 방향 등 그 5개의 기상 여건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혹시 그런 거 기억하세요?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어렸을 때 방송을 하시는데 바람이 부는 날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가죠. 소리가 이쪽이 들리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들리다가, 예, 그래서 음향의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이것은 풍량하고도 또 비례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만일에 북쪽 같은 경우는 북서풍이 많이 겨울 같은 경우 북서풍이 많이 부니까는 남쪽에서 지금 그 발음지가 됐다 하면은 북쪽으로 오는 것보다 남쪽으로 빠져나가겠죠. 밀어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대신에 이제 북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도 있다 하면 또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재 크기나 그 친밀도, 그 다음에 물론 최소의 7, 8m 폭으로 유지하면서 넓을수록 더 방음 효과가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리 조절 효과의 수간의 지면에 거의 닿고 지면이 밀생하는 상록수 크기가 큰 것이 좋고, 한 가지 수목은 식재는 고음과 저음 효과를 있으나 저음의 그 조절 능력은 떨어지므로 혼식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자, 여기가 지금 그 발음지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단을 시키죠. 그죠? 예. 가까운 그 발음지에서 일단 소리를 최대한 줄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한 수목 같으면은 어떻게 한다? 저항력이 같아지니까는 그러니까 혼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무들을 하는데 1차 방음벽 같은 경우도 혼식이 좋은데, 그건 이제 대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면 서로 경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 이건 그때 당시 이제 어느 정도 데시벨, 얼마나 크게 소음이 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기 정화의 기능, 식물의 대기로부터 가스를 제거하고 부유물을 흡착 또는 흡수하는 것이 되죠. 식물이. 예, 그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서 산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광, 그래서 이건 우리하고 참 많이 관계가 있죠. 그죠? 예, 우리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햇볕이 투과돼야 되고, 여름에는 햇볕이 막아야 되죠. 그래서 녹음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성광 조절이죠. 그다음에 반사 조절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에 반사돼 가지고 관찰자로 하고 시단을 차단하는 거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또는 그 전조등 불을 켰을 때 시야를, 상대 차선의 시야를 가리게 하잖아요. 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식재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행 조절, 여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울타리도 만들게 되고 하는 것이 아마 이게 통행 조절, 식물을 심어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몰로에서는 그냥 유도 식재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예, 통행 조절을 하기 위해서. 특히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응? 자, 어린이 놀이터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가 4차선 도로야. 아주 방어벽을 쌓아야 되죠. 그죠? 물론 펜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친구들이 언제 이쪽으로 뛰어나가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뭘 한다? 통행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여기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물론 횡수 처리하고 수목 처리하고 하겠죠, 그죠? 예. 다 통행 조절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상학적 이용은 우리 지열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지열, 땅의 지열. 얼마 전에 이제 그러한 것을 했죠. 우리가 이제 도로변이 있고 여기가 생울타리가 있고, 이렇게 가로수가 있는 지역하고 또 이게 없는 그러한 그 도로하고 큰 여름에 한 38도 정도 내려가는 시점에서 재보니까는 어떻게 한다?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현저하게 복사열이 떨어지더라. 이러한 것을 이제 언론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반사열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우리가 그 지금 가로수 또 생울타리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조교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람 조절 저기죠. 방풍식재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방풍식재. 바람을 그냥 막아버린다. 이건 불가능하죠. 감소시킨다. 최대한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또 틀려지죠. 자, 황야란 바다가 있다 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적은 형태에서, 그 다음 형태에서, 그 다음 형태에서. 그래서 최대한 바람을 적게끔 강한 뭐 시속 막 그냥 80km짜리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여기에 도달할 때는 시속 한 30 정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바람 조절. 자, 강우 조절, 이것은 우리가 비를 뭐 하늘에서 못 떨어지게 하나요?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나무를 심어서. 자, 보시자 가면은 수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상당한 양의 빗물이 옆에 모여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수간의 하부 강우 조절을 하게 된다. 좀 전에 얘기했었죠. 나무 잎에 묻어가지고 있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더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하루 100mm가 내리는 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수간에 머물러 있는 양이 뭐 20이 된다든가 10이 된다든가 하는 형태로 강우 조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온도 조절 방금 전에 설명했죠, 그죠? 복사열. 그 다음에 미적 이용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재를 했을 때 배경 식재나 이런 것이 또 나올 수 있죠, 그죠? 또는 토피오리 식재가 나올 수 있죠. 어떠한 반사나 성형 이러한 것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수목을 식재하면서 우리가 그 뭐예요? 일시적 그 초점, 시각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유인할 수 있거든요. 동물들을. 그러니까 그 뭐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 또는 아주 그 녹음이 짙어져 있는 그런 시간에 새들이 와가지고 저기 열매를 따먹는다든가 소리를 낸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미적 그 이용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도 우리 이제 서양이나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공원에서 사슴 같은 게 막 놀거든요. 사람 뭐 접근하는 거, 어차피 인간이 사슴을 보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뻐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조류 정도로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 시간도 멀지 않았겠죠, 우리한테. 그래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2절 이제 배식 원리 한번 보실까요? 자, 배식 원리 본다고 하면은 정형식 배식 아마 지금 우리 뭐 이 공부를 할 정도다 하면은 이 정도는 지금 알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른 진도로 가시겠습니다. 자, 단식은 뭐예요? 한 그루만 이렇게 심는 것이죠. 그죠? 예, 한 그루만. 뭐 표본 식재도 많이 식재를 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디 지점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것이고, 대식은 두 나무가 마주보게 심는 것이죠. 예, 두 나무가 마주보게 심는 것이 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대요. 이것은 표본 식재에 쓰고 특히 입구에 어떤 아파트 입구라든가 아니면 공원 입구에 이렇게 효과를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보면은 정형식 식재에서 많이 나타난다. 정형식 식재에서. 자, 열식은 어떻게 합니까? 예, 가로수 식재가 지금 열식이죠. 그죠? 예,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식재하는 것을 우리가 열식이라고 그러죠. 예, 열식. 자, 그 다음 보 시작하면은, 정형식 모아 심기, 정형식 모아 심기는요. 그럼 자연식 모아 심기가 있겠네요. 그죠? 예. 정형식 모아 심기는 어떤 정원을 구성을 한다든가, 그죠? 네모를 구성해 가지고 이 안에 식재를 한다든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길게 식재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 정형식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교호 식재는 예, 열식에서 그 사이에 이렇게 심는 것을 서로 교호식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긋나게 심는 것이죠. 예. 우리 이제 생울타리를 식재할 때는 거의 보면은 두 줄 또는 이렇게 세 줄로 심거든요. 그래야지 밑에 밀생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하학적 식재는 이제 우리 정형식에서 기하학적 식재는 유럽의 그 영국의 매듭하단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일에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러한 모양, 또는 이렇게 저 무한 모양이 아니고 이러한 모양도 많이 내죠. 네. 이러한 모양도 많이 내요.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기하학적 식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풍경식 식재는 거의 보면은 이제 비대칭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풍경식 식재에서 자연 풍경식 식재에서 부등변 삼각형 식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면의 길이가 다 틀리게, 다 틀리게 식재하는 것이죠. 또 임의식재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두 번 이루어진다 하면 임의식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등변 식재가 두 번 이루어지면은 임의식재다. 그 다음에 자유풍경식 식재에서도 모아심기라는 것이 있겠죠, 그죠? 정형식에서도 모아심기.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을 때 확 넘어갈 때가 있으니까. 예, 왜 정형식하고 자연식하고 아주 그 단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는 틀리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조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냥 자연 형태로 그 땅 생김새대로 이렇게 심는 것이죠. 예. 대부분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경식재는 어떤 경관을 두드러게 보이기 위해서 식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거 뭐예요? 어떠한 여기에 기념할 만한 게 있다. 조각물을 했다. 환경 조형물을 했다 하면은 이렇게 배경 식재를 좀 해서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아심기나 군식이나는 거의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군식 같은 경우는 모아심기보다는 많은 수목을 단위 경관 내에서 식재하는 것이다 하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 책에 분류되어 있지 다른 책에서는 분류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가지고 경관의 주목하고 경관의 그 중심적 존재가 되어 경관을 지배하는 경관목을 식재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상징적인 나무 있죠. 예. 우리가 단식 중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나무, 그런 나무들을 하나의 주목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
이 우리 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 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식재가 있어요. 자유식재. 자연 풍경식 식재는 자연 그대로를 만들어 놓는 식재다고 생각하시고, 정형식은 어떠한 대칭 구성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유식재는 언제부터 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새로 그 유럽 쪽에서 새로운 자연 풍경식 그 조경양식으로 식재되기 시작해갖고, 인공적이면서도 선이나 형태가 자유롭고 재료가 국부에 배치 대칭 수법을 사용하는 나타나는 그러한 정형식 기하학식 특성을 서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독립적인 조경 양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식도 아니고 정형식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씩 불러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야 마찬가지로 기능에 큰 비중을 두고 솔직하고 소박하게 단순하고 명확한 현대 기능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식재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그 뭐라 그럴까,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자연식 식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또 한 번 다시 나오기니까는 우리가 그때 가서 더 연구하기로 하자고요. 자, 식재 양식을 시작하면은, 식재 양식은 설계를 해가면서 필요함에 따라서 전형식이나 자연 풍경식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로운 그 식재 형식을 창조해내는 것이 자유형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식재에서는 뭐 이렇게 뭐 아베형이 있고 뭐 번개형이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 있다 한다 하면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설계자가 거기에 모델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유식재의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뭐 단식, 군식, 임의식재, 부등변상학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군락식재, 이것은 이제 그 조경 식재에서 생태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생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존 식재 그 자연 식재이지만은 대상 식재지에서 조사해서 잠재 자연 식재를 파괴해야 된다 해서 어떤 생태적인 것, 지금 현재 어떻게 군락을 하고 군집을 돼 있는지, 식재한 나무의 크기나 각기 생활상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룹수의 배분 군락지 외곽에 구성되는 수청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그 식생의 토양을 한번 보시자고요. 식생 특징에서는 식생의 개념이라든가 집단 식생을 이제 우리가 식물들도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요? 좀 집단적 그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은 뭐 식물 같은 경우는 씨앗이 뭐예요? 떨어져서 그 인접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하게 돼 있고, 군락 형성하는 것에서는 외적 요인으로는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토양의 요인, 식물적 요인이 있다. 식물이 크는 데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기후였어요. 기후. 예. 기후였어요. 자, 이건 뭐예요? 음수가 햇볕이 많이 난다고 해서 양수 위치에 있다가 할지라도 죽지는 않죠. 그죠? 양수가 음수 밑에 있어서 아주 어떻게 해요?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천위에서 경합해서 죽을 수는 있는데,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만일에 오늘 영하 10도가 내려갔다 라고 한다 하면은 죽을 수목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군락 이러한 그 생태적으로 보면은 뭐 남부 수정, 중부 수정 이렇게 한 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온도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식물이든지요, 일정한 땅에서는 식물군의 시간적 변이의 과정에서 천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100년 후에도 이 나무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조금 맞지가 않죠. 물론 극상림을 이루어진다 하면은 극상림에 의해서 이 나무가 남는 것은 우리는 이제 뭐 참나무, 서나무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나무들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한때 우리나라를 점유했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 아카시 나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천리에 의해서 다 지금 거의 많이 죽었죠, 그죠? 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온 그 뭐예요? 산은 임야는 저기 뭐야 아카시아로 거의 정복이 돼 있었거든요. 예. 천리에 의해서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체 사이의 경합에 있었으나 생존상의 요구 조건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식물 간에서 일어나는 현정이고, 공존할 수밖에 또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군으로 보시자 하면은 식물군의 성립은 환경 요인, 그러니까 외부 요건에 적거에서는 기후라든가 토양, 그렇죠. 토양이 지금 산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식물들이 또 잘 살고 잘 적응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후, 온도, 강산, 수분, 바람이죠. 자, 온도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바람. 자, 물을 어떻게 해요? 예. 식물이 물을 엄청 필요로 하는 녀석도 있고, 아주 적은 양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양은 토질, 토양, 수분, 그 다음에 토양의 동물, 물론 이것은 동물, 미생물은 우리는 이제 같이 봐도 되겠죠. 그죠? 지렁이하고 미생물하고 또 공존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조하시고, 생물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 땅을 위해서 경제림을 만들기 위해서 벌목을 한다든가 경작을 위해서 벌목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 또 등산을 위해서 많이 밟아버리는 것도, 땅을 단합하는 것도, 이것 또한 식물에게서는 굉장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요소에서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경합 또는 공존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 구분으로 보신다 하면 자연 식생, 뭐 지금 현재 인간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 그대로 형태로 생육하고 있는 식생이고, 온 식생은 인간에 의해서 받기 전에 그 자연 상태, 대상 식생 같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식생은 인간 생활 영역 속에서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식생. 그래서 뭐 우리 작은 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러한 대상지가 될 것 같고, 잠재 자연 식생해가지고 변화된 입지 조건 하에서 인간에 의해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하는 것.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죠. 이런 잠재적 그 자연 식생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지방에 가면 이렇게 이제 그 뭐예요? 무덤. 무덤이 있잖아요. 3년만 아마 돌보지 않으면은 어디로? 잠재 그 자연 식생으로 바뀌게 돼 버려요. 바로 제일 먼저 이제 그 사초류가 이제 점유를 하기 위해서 억새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아카시아 같은 양지 식물 있죠. 아니면은 저기 뭐야 소 간목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더 이상의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은 잠재 자연 식생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양으로 보면은, 토양은 생육에 적합한 토양 상태를 보자고 하면은, 자, 부식이 잘 돼야 되겠죠. 부식 그 질,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좋고, 거기에는 통기성, 통수성, 물이 통과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물이 안 통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식물 성장에 도움이 안 되죠. 통기성, 물이 통과한 그 사이 공간, 구멍으로 공기가 또 들어가야 되죠. 배수성, 물이 잘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pH가 가능한 중성에 가까운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는 5.6에서 뭐 7.4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3.4부터 해서 3.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산성 토양에서도 좀 잘 사는 식물들이 있죠. 만일에 7.4나 7.5가 넘어간 다음에 이제 알칼리성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참조하셔야 되고, 이 토양 중에서는 질소인 칼륨이 성분이 고루 들어가 있어 가지고 또 특히 여기에는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자로 한다 하면은, 자, 예,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식토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진흙이라고 그랬죠, 진흙. 예. 예. 아주, 물이 안 빠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토 하니까는 식자는 하여튼 진흙, 그 다음에 양자는 바득, 사자는 뭐예요? 모래.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식양사. 그래서 만일에 점토하고 모래가 약간 섞일 것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항토 있죠. 예, 그 정도 되겠네요. 양토, 모래 섬유가 30% 정도 들어갔다니까는 우리 많이 쓰는 이제 바득 정도 쓰겠죠. 물론 여기도 바득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질양토. 자, 어쩌면은 우리 수목들이 제일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신에 만약에 사질양토라고 한다 하면은 수목들이 잘 자란 대신에 청근성 식물 같은 경우는 또 더욱 잘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오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토, 모래밭이 있죠. 모래가 이제 90% 이상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모래도 보면은, 자, 세사가 있고, 그죠? 미사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조사가 있고 하니까는 이 함유율을 얼마만큼으로 잡겠느냐 하는데, 모래 굵기가 좀 굵었다 하면은 이제 조사 정도가 된다 하면은 도복이 많이 되겠죠. 예, 청근성 같은 경우 많이 쓰러진다는 얘기죠. 또 굴치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 모래밭에서 수목이 커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갈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보면은 수목 식재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해가지고, 자, 45대, 그렇죠? 5대 25 했는데, 일단 토양의 무기물이죠. 예. 흙이라고 하는 거, 돌이 빠진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유기물, 그 다음에 수분, 공기 함량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흙의 입자를 단독적으로 흐트러진 상태로 이루는 것보다는 서로 뭉쳐져 있는 것을 떼할 구조, 입당 구조라고 그랬고, 영향이 좋고 크기가 작은 공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국률이 크다. 그러니까는 토양 속에서 공국률이 없다는 거, 공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식물에서 크기가 어렵다, 생육이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고, 생육이 알맞는 입단은 1에서 5mm 정도가 좋다는 얘기죠. 자, 수분, 토양을 지나치게 습하거나 건조했을 때는 식물이 성장이 그만큼 져가지고 영양 흡수가 지장을 맞는다. 그 다음에 건조 상태가 계속되면 또 팽창이 일어나, 입의 팽창이나 기공이 좁아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적어지고 강압성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으로 시작하면 이제 토양의 토양 수분의 종류 해가지고 하학수 하면은 이렇게 토양 안의 물에서 토양 입자에 가장 강하게 결합하고, 이것은 고입체에서 pF 7.0 이상일 때 105도에서 가열하면 떨어지는 현상.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꼭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착수, 흡수수 해가지고 토양 입자에 흡착돼 있는 것이죠. 모관수. 자, 이것은 우리가 100% 이해를 하고 가야 되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서 물이 땅을 밑으로 내려가려는 그러한 성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증상 계수해 가지고 물에 1g에 만들어질 때 필요한 물의 양 해가지고 소나무와 물오리나무라든가 각각이 좋고
밤나무나 낙엽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토양 공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책으로 보셔요. 예, 공국률은 100- 흙의 비중 분의 흙의 가중비 곱하기 100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밀도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서 부피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약한 공국률은 1.3g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분 보시자 하면은 우리는 다시 이제 관리해서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우리 여기서 외워가지고 가셔야 될 것은 이제 탄소, 산소, 수소 이거 이제 공기에나 물의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한 가지에서 이 9개 요소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이제 관리해서 나올 때는 미량연소까지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9대 원소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토양의 부식 정도는 유기물이 이제 얼마만큼 들어가 가지고 부식되느냐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토양의 단면층 해가지고 유기물층에서 A0층 해서 A0층은 다시 L, F, H층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L층 같은 경우는 L층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낙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낙엽 온 형태로. 그 다음에 F층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흐트러서 아직 분자 형태로 남아서 이제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층 같은 경우는 온자 형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층 용탈층, 그 다음에 B층 하층, 그 다음에 뭐 C층 기층 해가지고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아마 식물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뭐 찾으면서 계속 이게 이제 그 어느 시점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는 꼭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층까지 했죠. 그 다음에 산도에서 뭐 pH 3.9 이하일 경우에는 지류라든가 선태류, 그러니까 이끼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4.7까지 이제 그 강산성이죠. 여기가 이제 소나무들을 이렇게 큰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정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5.6에서 뭐 7.4가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료목,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목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콩과 식물이라든가 자기나무과라든가 자작나무과죠. 자작나무과예요. 자기나무과가 아니고 자작나무과.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과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떻게 했다? 이 질소 고정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살아 있으면서 어떻게 땅에다가 질소를 저금해 놓는 격이 되죠.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우리는 비료목이라고 그러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식재를 좀 해주는 게 많죠. 특히 이제 자규나무 같은 경우 공원에 많이 설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밥대기도 많이 쓸 수 있죠, 그죠? 자, 등나무 우리 그냥 등으로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하는데 어쨌든 저기 펄러 같은 경우 좀 이용하시면 되겠고, 오리나무도 많이 하고 보리수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식재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리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가시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뭐 하는데, 열매나 이런 것은 참 예쁘게 보이고 유치목 또 비료목 이렇게 해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